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의 신명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미래전략발전위원회의 일환으로 저희 병원에 미래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라이프로그입니다. 라이프로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의 일상에 대한 기록을 라이프로그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건강과 관련된 라이프로그라고 하면 술을 얼마나 먹는지, 담배를 얼마나 폈는지, 활동량이 얼마나 되는지, 나의 운동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잠은 잘 자는지, 얼마나 뒤척이는지,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리고 친구들은 언제 만나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지, 이런 일상에 대한 기록들이 다 라이프로그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로그에 대한 중요성들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에 병원에 오면 검사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문진도 하시고 피검사도 하고 CT, MRI 각종 영상 검사들을 다 하시는데 그런 의료 정보의 양도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당한 의료 정보도 내가 왜 질병이 걸리는지, 그리고 이 질병이 나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데는 10%밖에 허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높여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기존의 의료 정보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유전자 검사가 한 100만 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정밀의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전자 역시 30%밖에 이렇게 그런 부분을 해석하지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유전자 분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예를 들면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가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쌍둥이 중 한 명은 병이 걸리고 어떤 아이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이건 사실 유전자 분석으로도 알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발현되는 유전자, 발현되지 않는 유전자까지 우리가 고민을 하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프로그, 생활 방식 환경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록들이 아날로그로 남아 있는다고 하면 절대 분석할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라이프로그에 대한 기록이 디지털화 될 때 저희는 보다 더 적극적인 정밀 의료를 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예방 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산대학교 병원의 미래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제안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체 기능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센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프로그라고 하는 것들이 다 비정형 데이터거든요.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처럼 누구나 봐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고, 그 라이프로그 같은 것들은 그렇진 않습니다. 경계선이 모호하죠. 어쨌든 그런 비정형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개인 라이프로그와 의료 기록과를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저희 부산대학교 병원이 부산 지역의 거점 병원입니다. 이런 거점 병원이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의 노인들 그리고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추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서 제공하던 의료 서비스와 차별성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다,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진단 치료 기반의 의료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 모니터링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결국 건강을 더 유지할 수 있고 병이 생기기 전에 막을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이프로그를 수집하는 것은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의료 기록은 다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야 한다. 그게 제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그러면 병원에 돌아오는 이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지역사회 전체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예전에 암불레이터리 ICU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ICU가 중환자 치료실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걸어다니는 중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이 점점 아파서 중환자실에 가기 전에 그 사람들을 빨리 발굴을 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중환자실에 안 가도 되니까 오히려 그게 사회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환자한테도 이득이 된다.
이런 적극적인 개념의 이제 치료를 그 암불레이터리 ICU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자는 거죠. 그래서 개별화된 예방 정책을 수행 가능할 수 있도록 비정형 데이터, 라이프로그에 대한 데이터를 병원 중심으로 모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정형 데이터를 모으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저희 병원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시도들이 임상시험센터를 운영 가능한 정도로 해서 이런 우리의 활동들이 지금은 수가가 없어서 일도 비용을 받을 수 없겠지만, 이런 임상시험센터와 같은 다른 부가적인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노인 같은 경우 건강관리 시스템에 획기적인 도약이 가능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서도 마을 곳곳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 마을 건강센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병원이 이런 마을 건강센터와 협약해서 이 만성질환자 노인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런 사람들이 위험해 보이거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2차 개인병원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런 복합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단지를 만들 수 있는 시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자기의 일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것을 일종의 노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으로 보고 보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성질환자나 노인분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이런 스마트폰이나 시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걸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도 디지털 헬스케어의 접근성을 확보시킬 수 있고, 자기 데이터를 열심히 제공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분들의 경제적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저희 병원이나 지역이나 대상자나 모두 다 손해가 볼 것이 없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이런 센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발에 센서를 하나 차고 의자에 앉았다가 3m를 이렇게 돌아 나오는 검사들을 하면 저희가 기존의 병원에서는 초만 쟀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화하게 된다면 반응하는 시간, 일어서는 시간, 가는 시간, 도는 시간,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지표들에 의해서 환자가 얼마나 빨리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SPPB라는 이 종합수행능력병사가 있거든요. 균형은 어떤지, 보행은 어떤지, 다리 근력은 어떤지 이런 보는 검사들이 있는데, 이런 신체 기능은 올해 국내 신규 질병으로 잡혀있는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을 진단하는데도 사용하는 신체 기능 평가입니다. 근감소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보다 더 많이 근육이 떨어져 있어서 근 기능이 떨어져서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가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2009년 유럽에서 이제 정의가 생긴 이후에 2016년 미국에서 질병 코드가 잡혔고, 올해 저희 나라에서도 질병 코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들을 검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 기능 검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저희가 초시계로밖에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첨단 의료 기술과 결합해서 디지털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과 또 의료 기록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건강진단 사업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료적 관점이 아니라 확장된 복지의 개념으로도 충분히 비용을 들여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제공 가능한 공간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 기획위원을 선정하고 과제화하는 작업을 착수해서 내년 정부 과제나 부산시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라이프로그 자동화 스마트 병동 개설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라이프로그가 수기로 작성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요. 간호사들도 사실 업무량이 상당하고 의사들이 그것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일반 보호자나 환자가 직접 의료 정보와 붙일 수 있는 자기 라이프로그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화돼서 의료 기록에 붙을 수 있는 스마트 병동이 개설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연구 사업들이 진행이 많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한시적인 연구비가 있을 때만 진행이 됐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지향적 병동을 만들어 놓고 어떤 기업이 있는지 와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는 의료진과 공유하되 환자들은 그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다른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게 하면 환자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고 기업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내 눈으로 직접 보기 힘든 라이프 로그들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원격 모니터링 사업의 전 단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같은 것도 사실 간호사가 재고 그것을 저희 컴퓨터에 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붙일 수 있다면 환자들이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도 혈압을 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남을 수 있고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 소변량, 체위, 수면의 질, 체중, 체성분 다 저희가 디지털화할 수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어떤 사람들이 가서 다 일일이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수집되는 스마트 병동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거고 기존에 다른 생각을 가지지 못했던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진료 및 검사 예약 자동화 관리인데요. 이 노쇼 많이 들어보셨죠? 노쇼는 예약을 해놓고 안 오시는 걸 노쇼라고 하는데요. 사실 병원에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예약 업무, 검사 예약 업무, 그리고 검사가 안 왔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진료 업무들이 사실은 너무 가중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 병원 자체의 인력으로만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업무를 좀 효율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검사 예약 잡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검사 좀 더 빨리 하고 싶어요. 우리 또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온다고 약속해놓고 연락도 없이 안 와서 비어있는 검사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MRI를 처방을 했을 때 알림이 우리가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가고 MRI를 시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동으로 예약일을 선택하게 하고 검사 예약금을 결제하게 해서 검사 예약을 확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꼭 검사실까지 가지 않아도 자기가 예약을 하고 집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검사 예약금을 미리 받으면 이게 의료법에 위반이 됩니다. 검사를 시행한 날에만 돈을 받게 돼 있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돈을 병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행해주는 업체에서 미리 선결제를 받아놓는 시스템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법의 테두리 바뀐지 아닌지를 사실 토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어차피 해야 될 검사인데 선결제를 함으로써 그 회사한테서 할인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는 예약을 관리하는 인력을 줄일 수 있고 예약 부도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먼저 내놨는데 안 오면 그 돈 날라갈 수 있으니까 환자분이 적극적으로 취소하실 거고 그 취소 자체도 인터넷으로 아니면 핸드폰으로 손쉽게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로우가 만약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검사 장비의 회전율은 증가할 수 있을 거고 병원의 수익률은 증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떤 환자가 검사를 빨리 하고 싶어요 라고 알람을 켜놓으면 어떤 환자가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게 되었을 때 그 공간에 알람이 뜨고 내가 그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슬롯을 찾아서 빨리 검사를 할 수도 있고 효율이 엄청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업은 또 뭐가 좋아서 병원이랑 이런 일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희 병원에 한 달에 그런 검사 비용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예치금을 먼저 선결제하는 돈을 가지고 저희 대학병원에 정산하길 때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금을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교수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이 회사가 망하면 큰 돈을 잃게 될 건데 그거는 누가 보장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분명히 병원에도 이득이 되고 환자한테도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사적 영역이지만 공적인 영역까지 포함을 해서 일본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병원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병원과 연결된 다른 사람들이 기업 활동을 해서 일부의 영리 활동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의료 쪽에 재투자하는 형태로도 공공의 형태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세적인 사업적인 내용들은 부산시나 기업이나 저희 병원이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누구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중심에 저희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결국 자동화된 챗봇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처방전이라든지 약국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어서 환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상상만 하고 있던 겁니다. 상상만 하고 있던 것들인데 이런 상상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병원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